이것만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많은 거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소장님, 네네.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네. 권리 분석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뭐 초보자분들이든 중급자분들이든 간에 질문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사람들이 권리 분석을 어려워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네, 그렇죠.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공부만 해서 지식을 계속 머리에 쌓기만 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있을까요?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해보고 또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해보지만 경매, 공매 공부를 1년 이상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 이런 거 하면 아예 기초적인 부분은 아닌가요? 그렇죠.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그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 나오는 대표적인 실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오신 수강생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항력이 전입일과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가 있어야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신 거죠. 그렇게 되면 전입일과 확정일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전입일만 있을 경우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찰에 문제가 생기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왜 헷갈려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한꺼번에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없이 순서, 날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게 대항력이고 어떤 게 우선 변제권에 대입이 되는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보다 더 정확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걸 자꾸 헷갈려 하신다고요. 우선 변제권은 그냥 도와주는 권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정리할게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권리와 순위 다툼을 해서 지킬 수 있는 권리다. 반면에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적이고 선택적인 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해볼까요? 대항력은 우리 임차인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잔금 치르는 날짜에 이사 가서 짐 풀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렇게 하면 생기는 게 대항력이에요. 결국은 이게 경매에 넘어가든 공매에 넘어가든 선순위로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낙찰자가 떠안게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임차인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낙찰대금에서 배당받고 싶은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돈을 빨리 어떻게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나중에 공매 끝나고 난 다음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돈을 받아내서 빨리 보증금을 되찾고 싶은 게 사람 심리다 보니까 배당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럴 때 배당을 신청하게 해줄 수 있는 권리,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대항력을 도와주는 권리라고 했던 거예요. 자, 보통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게 되잖아요.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은 전에 친구한 날에 바로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날,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날이 되는데요. 우리는 0시라고도 많이 하죠. 그날 밤 0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근저당이나 전세권, 이런 압류, 이런 물건하고 동일자일 때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입신고일이 동일자다. 그러면 순위에서는
하루 밀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3월 6일에 전유 신고를 했다. 네. 그리고 물건이 뭐 저당권이든 이런 게 3월 6일에 생겼다. 네. 저는 3월 7일이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고 일자랑 물건 설정일이랑 같은 날이지만 계약력의 효력 발생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날짜는 같지만 하루 늦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그 순위에서 하루 밀리는 것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3월 5일에 전유 신고를 하면 3월 6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3월 6일에 물건이 설정되면 그럴 때는 시간까지 따지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은 그날 밤 0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시작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물건을 설정하는 거는 설정한 날짜의 시간이 같이 표시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이 하루 빠른 건 아니지만 몇 시간 빠르게 되기 때문에 순위에서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분 요구는 뭐고 배분 순위는 뭐예요? 배분 요구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가졌을 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배분 요구를 하는 거죠. 낙찰 대금에서 일정 부분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를 배분 요구라고 하는데, 경매에서는 배당 요구라고 하기도 하고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라고도 하고, 순위를 다툰다는 얘기는 배당을 하는 금액을 정할 때 누구부터 줄지, 그 다음에 얼마를 줄지 이런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순서를 정하는 거를 배분 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있어서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고 하도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걸 배분 요구 종기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안 했을 때 배분 순위를 다툴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안 됩니다. 확정일자가 있고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어도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순위를 다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장하지 않은 사람의 권리까지 법적으로 보호해 주질 않습니다. 배분 요구 종기 전에 반드시 배분 요구를 해야만 배분 순위를 다툴 수가 있고 또 배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분 요구 종기를 살펴보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권리로부터 지킬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이 낙찰 대금에서 배분 신청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거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할 때 대항력의 순위를 따지는 권리 순위 테이블과 배분 순서와 금액을 따지는 배분 순위를 나열하는 테이블 두 개를 따로따로 정리해 보시는 게 헷갈리지 않는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분석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헷갈린다고도 말씀하시고,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다시 한번 법 조항을 하나씩 씹어 먹듯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 그걸 노트에 정리해서 개념 정리를 별도로 하신 다음에 어떤 날짜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날짜 가지고 싸우는데 대항력에 확정일자를 갖다 붙이고 우선 변제권에 전입일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가 먼저 되시면 정확하게 이 날짜는 대항력에 속하는 날짜고 이 날짜는 우선 변제권에 속하는 날짜다.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도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또 많은 법률 용어들이 나오죠.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분석을 할 때 내가 지금 권리 순위를 따지고 있는지 배분 순위를 따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 이 권리 순위에
어떤 날짜들이 들어가고 배분 순위에는 어떤 날짜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노트하셔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많은 거를 뛰어넘을 수 있고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권리 분석이 아주 쉬워집니다. 내가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돈이 되는 물건일 거예요.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반갑습니다. 국매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 3가지 중에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 관련해서 말소주의, 인수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공부하다 보면 말소주의, 인수주의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말소주의, 인수주의라는 말은 법정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 경매, 특히 법원 경매 중에서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랑 그다음에 원비도 공매에서의 압류재산 공매는 법정 매각으로 이루어지죠. 이렇게 법정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말소주의와 인수주의가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기부등본 상황에 최선순위로 설정된 기준 권리를 기점으로 그 이전 권리는 인수하고 그 이후 권리는 그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들을 깨끗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준 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말소와 인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등기상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흔히 말소 기준 권리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을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6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최선순위인 가압류. 두 번째, 최선순위인 압류. 세 번째, 최선순위로 잡혀있는 근저당권. 네 번째, 최선순위인 저당권. 다섯 번째, 최선순위인 담보가등기. 여섯 번째, 최선순위로 잡혀있는 경매나 공매의 기입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 특이한 권리가 하나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번째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6 플러스 1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7번째 굳이 말소 기준 권리를 잡는다면 최선순위이면서 배분 요구를 한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말씀드린 전세권에 대한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안 된다 2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서 법조계에서 다툼이 있는 기준 권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순위이면서 배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또 배분을 모두 받았을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로 적용을 받는다.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최선순위라는 말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등기상의 설정일을 가지고 그 날짜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6가지 더하기 1 권리들이 최선순위로 있게 되면 그 권리에 이전에 잡혀있는 권리들은 내가 인수하고 그 이후에 잡혀있는 권리들은 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로 들어오지 않은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든가 소송을 예고한 예고등기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근저당권하고 동일시되는 지상권이 아닌 지상권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더 빠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 위에 전입일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도 인수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6가지 권리와 특별한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날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 세금에 대한 압류권, 어떠한 권리든 등기상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매각 이 물건들은 이 말소주의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등기가 깨끗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소 기준 권리 보다 더 빠른 권리들이 존재하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등기부가 깨끗한 물건을 넘겨받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많은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은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권리분석을 공부하시고 난 후에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어떤 권리가 있는 물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죠. 입찰 대상에서. 그러나 꼭 세상 일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죠. 설사 인수하는 권리가 있더라도 수익이 나는 물건이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고 고수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모두는 꼭 깨끗한 물건만 받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경험이 쌓이시고 법률적인 지식이 높아지시면 이런 권리는 내가 인수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설 수가 있어요. 그런 고수의 경지까지 가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오히려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서워서 입찰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낙찰받게 되죠. 그러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설사 내가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있는 권리를 떠안게 된다 해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경제에 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돈이 되는 물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수준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한번 좀 공부해 보시고 성공 낙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7가지 권리들도 서로 날짜 순으로 다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볼 때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 중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플러스 1, 이 권리들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권리는 인수하고 그 이후 권리는 다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소 기준 권리도 포함해서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잡은 근저당권이 최선순위에 있고 그 밑에 한 10몇 가지의 권리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순위가 근저당권이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가능한 권리들을 6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근저당권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면 최선순위로 잡혀있는 그 근저당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소 기준 권리 이하에 어떠한 권리들이 있든 다 말소된다는 거죠. 이 원칙이 없다 그러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등기상에 굉장히 복잡한 권리들이 잡혀있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 말소해 주니까 우리는 깨끗한 등기를 가진 물건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담보 가등기라는 게 뭔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에 대비되는 용어는 본등기라고 해요.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그 거래의 시점을 등기상에 우선 등기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고, 이 가등기에 기해서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등기하는 게 본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래가 있었어요. 뭐 매매든 증여든 어떤 방법으로든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래가 있었을 때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청구 가등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가등기 설정된 날짜가 등기상에 표시가 되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일이 진척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래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진행되면 1년 뒤에 그 본등기가 등기가 된다 해도 처음에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해서 등기 일자를 봐주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에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채권의 담보 형식으로 담보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등기상에는 이게 담보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전 청구 가등기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담보 가등기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거는 가등기권자가 담보 가등기라고 의사표시를 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가등기권자는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담보 가등기가 최선순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 담보 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등기가 있을 때 그게 최선순위에 있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가능할까? 라고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유의사항에 이 가등기권자가 담보가등기임을 의사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담보가등기구나, 이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공매, 기입 등기란 등기상에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공매는 공매 기입 등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세무서라든가 지자체가 공매를 개시하기 위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기입 등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의 등기를 들여다보셨을 때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가압류, 압류 또는 근저당, 저당 전혀 없이 달랑 경매 개시결정 등기 아니면 공매 기입 등기가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발소기준 권리지?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든가 아니면 공매 기입 등기 존재하면 그것 자체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입일자가 더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인 거고, 전입일자가 느리면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죠. 요 기입 등기를 가지고 말소기준 권리를 잡을 수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막 경매나 공매에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말소하고 뭘 기준으로 인수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죠. 오늘 말씀드린 이 말소기준 권리 6가지 권리와 플러스 1 전세권,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고 이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설정된 권리들은 인수하고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다 말소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어떨까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를 권리 분석하실 때마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기입등기,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전세권.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등기 보실 때 내가 외운 7가지 권리가 최상단에 있는 권리 중에 그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말소기준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주의와 인수주의를 대입하셔서 이 권리 이상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구나, 이 권리 이하는 말소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물건 찾으셔서 낙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배분 순위에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가셔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는 거죠.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오랜만입니다. 공매아재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3번째, 권리 순위와 배분 순위의 헷갈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권리 분석에서 권리 순위와 배분 순위를 혼동하셔서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한 방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순위가 배분 순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권리 순위와 배분 순위 기본 개념 자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의 배분 요구에 따른 배분 순위와 입찰가 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권리 순위와 배분 순위의 가장 큰 차이는, 권리 순위는 공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고 배분 순위는 법적인 배분 순위와 또 숨어있던 법정 기일도 적용된다.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권리 순위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전입신고일이 기준이며 전입세대 열람해서 확인 가능하죠. 그리고 다른 권리들은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갈 시에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등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임차권 등기라고 하죠.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 등기일 경우에는 설정일이 아니라 임차인의 전입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배분 순위는 권리 순위와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날짜가 빠르다고 해서 먼저 배분받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배분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자, 같은 순위 안에서는 대체로 날짜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지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배분 순위를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위는 비용입니다. 경매면 경매, 공매면 공매, 진행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비용이 1순위고요. 자, 2순위는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그 물건에 유익비나 필요비가 있을 때
2순위가 됩니다. 자, 유익비 필요비라 하면 쉽게 생각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비가 오면 늘 진흙탕이 되는 앞마당에 블록을 깐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3순위로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과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4순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당해세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데요. 당해세는 공매자산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5순위로는 세금의 법정기일과 공과금의 법정기일, 담보물건의 설정일,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렇게 4가지가 같은 5순위에 들어가면서 날짜별로 순위를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금과 세금 사이에는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또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6순위는 일반 임금과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순위는 일반 채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5순위에 있는 공과금을 7순위에 있는 일반 채권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5순위 일반 세금과 공과금의 법정기일이 적용되는 것 2005년부터 법률이 개정되면서 동순위가 됐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공과금과 법정기일, 그 다음에 일반 세금과 법정기일 기억해 두셨다가 5순위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분순위에서 여러분들이 법정기일이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시는데 법정기일은 세금이나 공과금을 부과할 때 아니면 신고할 때 납부기간이 정해지겠죠. 그 납부기간을 통칭해서 법정기일이라고 부르고 이 법정기일은 권리순위와는 별개로 배분순위에서는 다른 권리들보다가 법정기일이 빠르면 순위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 법정기일을 이해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일반 세금과 공과금의 순서를 따질 때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또 인식하셔야 되고요. 날짜의 순서와 상관없이 공과금과 조세 채권을 비교할 때는 조세 채권이 먼저 배분된다. 이런 부분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매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매에선 법정기일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경매에는 법정기일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경매에서도 조세 채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정기일이 적용되는데 흔하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경매에서는. 그래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법정기일은 많은 분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인데 제가 따로 설명드린 영상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링크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고 따로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당해세와 일반 세금입니다. 그래서 당해세와 일반 세금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당해세는 다른 세금이나 물건들보다 우선해서 배분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고 하죠. 당해세는 해당 물건에, 즉 해당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국세랑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또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실제로 공매 현장에서 적용되는 당해세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법률가들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세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파악해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매재산 명세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번호 있죠?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문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께 실전적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매 물건 검색창에서 권리순위는 첫 번째 검색창에서 하시는 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임대차 현황,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 보시면서 그 페이지에서 전입일과 등기 설정일과 비교하셔서 권리순위를 끝내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전입일, 각종 등기의 설정일들을 비교해서 임차인이 선순위구나, 임차인이 후순위구나 이렇게 권리순위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매재산 명세서로 넘어가셔서 거기에서 하실 때는 배분순위만 따집니다. 어떤 분들은 공매재산 명세서에 가셔서 권리순위와 배분순위를 동시에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혼동이 옵니다. 헷갈려 하시죠. 지금 제가 살짝 팁 드린 거 아시죠? 네. 전입일, 그 다음에 등기사항 설정일들 있는 페이지에서 권리순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사용해서 배분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 배분 순위를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괜히 복잡한 배분 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그 배분 순위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선순위 임차인, 즉 입찰자가 떠안아야 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고 그 배분 요구를 한 상태에서 얼마를 배분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떠안아야 될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배분 순위를 해보고 배분표를 만들어 보는 거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아니면 확정일자가 없어서 배분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굳이 배분 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공매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임차인이 만약에 배분 요구를 했다. 그러면 배분 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는 배분 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셔서 공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배분 순위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셔서 배분 순위에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누군가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가셔서 더 좋은 돈 되는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입찰가를 적당하게 써서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뭐 네이버를 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아주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다음 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느끼시기에 뭔가 잘못됐구나 느끼실 겁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명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ost track of the forest through the trees, forgot what I was chasing. Spent so many nights. 안녕하십니까. 공매화재 권경옥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온비드 공매 구조 파헤치기 해서 온비드 공매 물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온비드 공매의 가장 많은 물건 수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압류재산 공매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압류재산 공매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 법정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정기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법정기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느끼시듯이 법으로 정해진 기일이다 뭐 이런 의미를 유추해 내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이게 세금에 관련돼서 정해진 기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납부하게 되는 세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나 세무서를 통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일, 그러니까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기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법정기일은 경매나 공매 이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경매를 통해서는 이 법정기일의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근저당 물건이나 채권 승소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 물건 나오는데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고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법원 경매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안 되는데 국세 체납을 압류해서 물건을 공매하는 온비드 공매에서는 이 압류재산 공매 물건 중에서 특히나 세금에 관련된 법정기일이 자주 등장하고 이 법정기일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원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서 그 이전 제한 물건은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있는 물건들은 다 말소되는 말소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압류재산 공매 물건을 분석하셔서 돈 되는 물건을 찾으실 때 기존에 공부하셨던 경매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압류재산 공매에 흔히 등장하는 법정기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법정기일이 물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가 1.5억에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보고요. 세입자의 전입일이 2017년 4월 3일이고 확정일자도 2017년 4월 3일 동일자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1억 원을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이라는 표현은 경매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요구를 1억 원을 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구청에서 재산세를 압류한 압류일자가 2017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압류 금액은 1억 2천인데요. 동작구청에서 재산세를 압류한 날짜가 2017년 5월 30일인데 이 세금의 법정기일은 2016년 10월 5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기간 사이에 적용된 세금이라는 내용이 고시가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온비드 공매에서는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걸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공매 입찰 일주일 전부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매 입찰 일주일 이전에 만약에 물건을 검색해서 하셔서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아무리 찾아봐도 공매재산 명세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시는 분은 공매재산 명세서가 언제 공개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재산 명세서는 이 입찰 정보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입찰 기일이 순서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1회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2회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입찰 기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매자산 명세서 버튼이 나타납니다. 요게 버튼이 나타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기일 7일 전에 나타납니다. 자, 이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낙찰자가 생각하기에 선순위 세입자가 낙찰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 배분을 받아서 집을 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명도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상으로 배분 상황을 설정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 배분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지 명도가 어려워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공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상으로 배분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가상으로 배분을 해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압류일자, 그 다음에 전입일, 확정일자 이것만 가지고 선순위 세입자가 배분 요구를 했으니까 1억 원을 다 받아가고 명도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선순위 세입자인 전입일과 확정일자보다 더 빠른 법정기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분이 될 때는 이 법정기일이 작용을 해서 동작구청이 1순위 배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억 5천에 낙찰이 됐는데 동작구청의 재산세 압류일자보다는 법정기일이 선순위 세입자의 전입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1억 2천을 동작구청이 1순위로 배분을 받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딱 느끼시기에 뭔가 잘못됐구나 느끼실 겁니다. 세입자가 1억 원을 배분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 중에서 동작구청이 1억 2천을 받아가고 나면 3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 3천만 원을 받아서는 선순위 세입자가 명도를 할 이유가 없겠죠. 특히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분을 다 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이용해서 점유를 계속하고 낙찰자에게 나머지 못 받은 금액을 7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7천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7천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2억 2천에 낙찰받은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이분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어찌 보면 금매물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의 분들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법정기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세입자 임차인을 구분해낼 때는 압류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동일하게 맞는데 배분에 가서는 압류기일하고는 상관없이 법정기일이 기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추가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법정기일이 선순위 세입자의 전입일보다 하루라도 많이 늦는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선순위 세입자가 1억을 다 받게 되고요. 나머지 5천만 원 남은 거가 동작구청이 받아가게 되고요. 동작구청은 재산세를 다 못 받았더라도 자연히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아무 추가 부담 없이 명도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재산명세서를 보시고 법정기일을 일일이 다 확인하셔서 선순위 세입자보다 앞서 있는 법정기일이 있다?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가 배분을 못 받고 뒤로 밀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선순위 세입자가 배분 요구를 했지만 선순위 세입자의 임차 금액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앞서 있는 경우, 그런데 그 금액이 미미할 경우, 그런 경우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앞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피해가야 될 물건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법정기일이 빠르네, 이것만 보고 이거 돈 안 되는 물건이네 하고 패스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법정기일이 더 빠르긴 하지만 배당 받아가야 될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역으로 수익 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이 빠른데 받아갈 돈이 300이든 500이든 이렇게 작은 금액일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정기일 간단히 요약하면요. 이 법정기일을 주의해야 될 온비도 공매의 물건 카테고리는 압류재산이라는 건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압류재산일 경우에 압류일자는 권리 분석을 할 때 필요하고요. 법정기일은 배분을 할 때 필요하다. 그때 법정기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정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분들도 법정기일을 주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는 온비도 공매 물건에서 압류재산 물건을 볼 때 법정기일만 주의하신다 그러면 온비도 공매 압류재산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다. 온비도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경쟁률이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창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 물건, 특히 압류재산 물건에 참여하셔서 이 법정기일의 함정을 잘 넘으시고 낙찰을 통해서 수익을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돈과 시간에서 자유롭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공매의 지식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 카페에 오셔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